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제 인생을 들춰 사연을 적어내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과감히 결정하게 됐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격언처럼 눈물과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작은 위로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만약 숨이 막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부터 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70대로 딸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실 저는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제 연년생 남동생이자 막내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 온갖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당연히 제 처지와 비교될 수밖에 없었고 하루라도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시는 분들이라 노골적으로 차별하셨거든요. 그냥 대놓고 저를 타박하며 남동생을 반가워하셨던 거예요. 우리 막내는 어디 가고 네가 내 앞에 앉아 있는 거냐? 너 내가 막내부터 챙기라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기껏 열심히 일하다 와서 막내 보면 힘을 내는데 왜 아빠 힘 빠지게 하는 거야? 제발 한번 말하면 들으란 말이야. 여보, 우리 막내 지금 큰애가 씻겨주고 있어. 아까 친구들이랑 한바탕 개구지게 놀다 왔거든. 얘, 너는 왜 아빠가 막내 찾고 있는데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어? 얼른 막내 씻고 있다고 말씀드려야지. 아무래도 연년생이다 보니까 남동생이 어린 시절이면 저도 아직 어릴 때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동생을 학교에 업고 다니거나 밥을 차려줘야 했어요. 심지어 밥을 푸다가 화상 입은 적도 있었는데요. 별것도 아닌 걸로 소란 피우지 말고 남동생 배고프지 않게 챙겨주라며 잔소리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새 옷을 사서 깔끔하게 입고 다닐 때 저는 언제나 후줄근한 옷을 입고 꾀지지하게 돌아다녀야 했어요. 게다가 남동생과 제 생일은 한 달 차이였는데요. 남동생의 생일상은 어디 왕자인가 싶을 정도로 호화스러웠지만 제 생일상은 그저 미역국만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막내 생일 때는 갈비도 해주셨잖아요. 왜 저는 미역국만 끓여주신 거예요? 만약 엄마 힘들어서 딱 하나만 해주셔야 하는 거라면 저도 미역국 대신 갈비 먹고 싶어요. 다음 생일엔 저도 갈비 올려주세요. 넌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부르느라고 해라. 안 그래도 너네 키우느라 뼈 빠지는데 무슨 갈비 타령이야. 너랑 막내랑 같은 취급받고 싶다 이거냐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다음부턴 미역국도 없을 줄 알아? 엄마, 아직 순영이도 어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자기도 먹고 싶은 게 있죠. 차라리 막내 생일상에 올릴 반찬 줄여서 순영이 생일상에 올려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먹을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을 건데 왜 차별하고 그러세요? 그나마 언니들이 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서름이 온전히 지워지진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자기가 발뻗을 구석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법이잖아요. 하필이면 남동생은 본인이 저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저한테 아나모인처럼 굴어도 부모님은 절대로 혼내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와 겨우 끝내고 덮었는데요. 장난기가 도진 남동생이 글쎄 물을 엎어버린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당연히 남동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고함을 질렀죠. 그런데 남동생은 짓궂은 얼굴로 씩 웃으며 부모님한테 가서 고자질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남동생을 예뻐하셔도 이런 순간마저 팔이 안으로 굽진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번에도 저의 기대를 보기 좋게 배반해 버리더라고요.
어디서 계집애가 목소리를 높여? 너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예쁘지도 않아? 얼마나 네가 좋고 같이 놀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숙제는 그냥 나중에라도 다시 하면 되는데 왜 심술을 부리냐고.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드세게 구는 건지 모르겠구나. 너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실망한다. 나중에 너는 엄마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네 동생은 챙기지도 않고 먼 길 가버릴 것 같구나. 이제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어. 아니,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맞나요? 부모님은 절대로 남동생을 혼내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집에서 남동생은 왕자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남동생이 너무 얄미워서 어디 갖다 줘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동생이 따라올까봐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해버리기도 했죠. 그런데도 남동생은 저한테 나름의 애착을 갖고 있었나 봐요. 원래 저는 남동생이랑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요. 꼭 남동생은 제 껌딱지인 것처럼 굴었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 때문에 제가 남동생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본인 말을 잘 들어주니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나마 집안에서 나이 차이가 제일 적으니 친밀감을 느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어느 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여자애들끼리 만나기로 한 거라 도저히 남동생을 데리고 가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 녀석이 눈치는 또 빨라가지고 자기도 데려가라며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누나, 지금 놀러 나가려고 하는 거지? 나도 같이 가. 나도 지금 심심하단 말이야. 괜히 누나들 귀찮게 하지 않고 말 잘 들으면 되지 않아? 지난번처럼 땡깡 피우지도 않고 얌전히 옆에 붙어있을게. 이때 제 머릿속에는 꼭 사이렌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이 녀석이 떼쓰기 시작하면 부모님은 왜 막내 괴롭히냐는 식으로 같이 놀아야 한다며 나무라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꾀를 내서 남동생에게 같이 숨바꼭질하자고 했어요. 굳이 놀러 나갈 필요 있어? 집에서도 충분히 같이 놀 수 있잖아. 우리 오랜만에 숨바꼭질하는 거 어때? 내가 숨을 테니까 네가 찾아. 그러면 누나가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딱 100초만 세고 찾기 시작하면 돼. 그렇게 남동생이 눈 감고 100초를 세기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저는 놀러 나와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저 혼자서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떠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친구들한테 푹 빠져있을 때 남동생은 집안 곳곳을 뒤져도 제가 없으니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나마 엄마가 못 나가게 말리셨다면 좋았을 텐데 남동생이 저랑 숨바꼭질 중이라 찾으러 나간다고 말하는 바람에 엄마도 마음 놓고 내보내신 거였죠. 이미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땐 남동생이 익사해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저는 먼지나게 매 맞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혼났어요. 네가 지금 뭔 짓을 한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동생 여럿 맡긴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잘 챙기라고 부탁한 거잖니.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너 나가서 정신 팔려 놀고 있을 때 네 동생은 싸늘하게 숨 막혀 죽어가고 있었다고. 우리 집에 하나뿐인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금 너는 대를 끊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뭐 너한테 공부를 잘하라고 했어? 그냥 동생 하나 보살피는 게 어려웠냐고. 지금 당장 방으로 들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시에 저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갖는지 잘 몰랐는데요. 남동생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저를 부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집에선 그나마 언니들이 제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언니들도 저를 손가락질하며 돌아서고 말았어요. 아무리 막내가 얄미워도 위험에 빠뜨리면 어떡해. 그동안 순영이 네가 마음씨 하나만은 착한 줄 알고 예뻐했는데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보다. 이제 너는 언니도 없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기적인 애를 동생으로 두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는 외롭게 자랐고 평생 혼자 살아갈 거라 체념했습니다. 애초에 집안에서도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제가 어디 가서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40대에 들어섰을 때 제가 근무하던 과일 가게에 매일 찾아오며 구애하는 남자가 나타나더라고요. 순영 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괜히 부담 갖지 말고 제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순영 씨를 아껴주고 싶어서 그래요. 언제나 웃음기 없이 본인의 마음을 꺼내놓고 과일을 사갔어요. 하지만 저보다 5살이나 어려 장난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오래가지 못할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지치지도 않는다는 듯이 끈질기게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제 마음도 열렸죠. 다른 건 필요 없으니 그 마음 하나만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아무리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서로를 향한 애정 하나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니까 이제 우리 서로를 위해 살아봐요. 진짜로 이제 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꾸준하게 고백하는 걸 지켜봤죠?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순영 씨밖에 없어요. 이렇게 받아준 거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인생에서 벌어진 일이 맞기는 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감히 이런 사랑을 이 나이에 받게 될 거라곤 꿈도 꾸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정성스러운 구애를 통해 마음을 열고 결혼한 만큼 신혼을 즐기면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아침마다 남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사랑한다며 깨워줬는데요.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얼떨떨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사랑을 일상적으로 만끽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적극적이고 다정했던 거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호의적이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여자가 나이 많은 부부도 많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조건 노산이라 가망 없다는 분위기가 자자했거든요. 게다가 부록이 넘은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5살이나 어린 남편을 맞이하는 건 특히나 지역신문에 나올 일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 거 인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라는 거 알고 있지?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신 건지 말이나 좀 해봐라. 솔직히 너도 안 믿어지지 않아? 난 무조건 너한테 약점 잡힌 줄 알았다. 나도 진짜 깜짝 놀라서 뭐라 말도 안 나오던데? 어떻게 우리 오빠가 이런 새언니를 데려올 줄 알았겠냐고. 이제 우리 엄마는 오빠한테서 손주볼 기대는 접어야겠네. 그냥 내가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수밖에.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혹독한 시집살이도 인내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설거지를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시누이가 다가와서 그릇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호통을 쳤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누이가 난리치니 어이없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받아칠 수 있었겠어요. 그저 묵묵하게 시키는 대로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빨랫감을 넣을 때 줄 간격까지 일일이 맞추지 않으면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하나까지 제대로 못해서 거슬리게 하면 어떡하니? 이래서야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며느리라 생각할 수 있겠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굳이 중요하지도 않은 걸로 꼬투리 잡을 때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른 걸로는 문제 삼을 수 없으니 이런 거라도 지적하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애초에 각오하고 결혼한 데다가 저는 돌아갈 친정도 없는 여자잖아요.
그나마 남편이 저를 금이야 오기야 아껴주는 남자라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 부부가 금실이 좋았기 때문인지 딸도 하나 낳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아이를 갖는 건 결혼 전부터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역시 의외의 일이 생긴 거라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꽤나 보물처럼 아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사이가 좁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부담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글쎄 제가 이왕 한번 임신했으니 둘째까지 계획해보라는 거였어요. 넌 여기서 만족할 수 있겠어? 이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봤으면 둘째까지는 낳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딸 하나 키우면 얼마나 서운해. 아들까지 낳아야 제대로 가정을 완성하는 느낌이 들 거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손녀보다는 손자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라면 이런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남녀 차별로 인해 치를 떨어본 적 있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이런 요구가 부담스럽고 싫더군요. 애초에 제가 이 나이에 딸 낳은 것도 기적 같은데 둘째는 무리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남편 역시 저한테 어떠한 부담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어머니의 욕심이야. 우리한텐 이렇게 예쁜 공주님이 있는데 굳이 왜 둘째까지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나는 당신 의견 따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괜히 당신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돼. 다행히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든 간절하게 바랄 때는 얻기 쉽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선물이 찾아오기도 하나 봐요. 글쎄 제가 둘째를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당연히 집안은 경산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과거 저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똑같이 반복하실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우리 딸과 아들을 차별하려고 하면 강하게 맞섰고요. 시어머니가 아들 끼고 예뻐하면 우리 딸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데리고 나가 둘만의 시간을 보낸 거죠. 나는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어떻게 딸이랑 아들이랑 똑같이 예뻐할 수 있어? 설마 너 딸만 평생 끼고 살 건 아니지? 나중에 시집 보내면 끝일 텐데 왜 그렇게 정성 들이냐? 좀 계산적으로 굴어봐라.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설마 어머님도 우리 그이랑 아가씨 사이에서 계산하셨나요? 저야말로 어머님이 아들, 딸 골고루 낳아 키우셨는데 차별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굳건한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유독 또래에 비해 말도 늦고 산만해서 눈도 제대로 맞춰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부터 느끼긴 했지만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아들은 시어머니가 껌딱지처럼 끌어안고 있는 바람에 제가 세심하게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의 발달이 늦는 것 같다고 걱정할 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불길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막았거든요. 너는 이 아들이 소중하지도 않냐?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하고 있어?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는 거 몰라?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거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라. 또 그랬다가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래, 당신 좀 걱정이 과한 것 같아.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굳이 입 밖으로 꺼내야겠어?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걱정하게 만들어야 속이 편하겠냐고. 다음부턴 입 조심 좀 해. 이 당시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을 데리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갔죠.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꼭 들어맞는다고 하잖아요. 글쎄 우리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당연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먼저 들었죠. 하지만 곧이어 제 아들이니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와 다르지 않은 마음일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이래서야 우리 집안 핏줄을 이어간다는 건 꿈도 못 꾸겠네. 어쩐지 아무리 예뻐해줘도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더라고. 차라리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원래 남편은 아이들을 예뻐하는 편이라 잘 놀아주는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글쎄 아들이 먼저 두 팔을 벌려 다가가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괜히 귀찮다면서 신경질 부리기까지 했죠. 원래 자폐하는 눈치도 없는 거야? 이 정도로 내가 거부하면 자기도 다가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도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남은 인생이 막막하다.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미우나 고우나 당신 새끼는 나 안쓰럽지도 않아? 굳이 당신까지 보태지 않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운한 일이 많겠냐고. 제발 당신까지 힘들게 하지 좀 마. 결국 제가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인상 쓰고 한 소리 했는데요. 이 이후로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도움 없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 서울에 방을 얻어 살게 됐어요. 사실 딸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걱정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약속하더라고요. 당연히 거부하실 줄 알았는데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제가 자리를 비우는 거라 그런지 걱정 말고 치료에 전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감사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의 치료를 돕다가 오랜만에 딸 얼굴이라도 볼 겸 갑작스럽게 내려갔어요. 아무래도 우리 딸 역시 아직 어린데 엄마랑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버선발로 반갑게 마중 나올 줄 알았던 딸이 없더라고요. 글쎄 시어머니가 저 몰라 어디 갖다 줘버렸다는 겁니다. 연아는 이미 내가 다른 집에 키우라고 보내줬다. 차라리 거기서 자라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 집 부모가 재산은 두둑한데 애가 오랫동안 없었거든. 여기서 관심 빼앗기고 자라는 것보다 거기서 독차지하는 게 낫지. 아니, 어떻게 저한테 엄질도 없이 애를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딸이 무슨 물건인가요? 이 세상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억지로 자식하고 부모를 떼어내는 파렴치한 일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당연히 저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애들이 연년생이라 우리 연호가 연아한테 기운이 눌려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막상 떼어놓고 있으면 자폐도 훨씬 나아질지도 모르잖아. 그냥 연아를 위해 더 좋은 환경에 보냈다고 생각해. 그렇게 남편은 어차피 딸이 시어머니한테 차별당하면서 크는 것보다 마음 놓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자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딸을 어느 집에 데려다 놨냐고 묻고 해소해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의 치료를 미룰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서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5년 동안 저는 아들이 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거의 전담하며 키워냈습니다. 일단 소통이 중요하니까 매일 언어 치료실에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발음이 교정될 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림카드와 상황극으로 연습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역 모임에 참석하며 사회성 훈련을 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바리스타라는 직업도 가질 수 있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가만히 지켜보기도 싫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 인생의 오점이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직업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축하할 일이고 대단한 성과인데 남편은 빈정거렸어요. 난 당신처럼 긍정적인 사람 처음 봤어. 그렇게 서울까지 오고 하면 생고생했는데 겨우 이걸로 만족이 돼? 나라면 그 긴 세월이 아깝고 후회돼서 땅을 칠 텐데 가끔씩 당신이 웃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소름 끼쳐. 제가 혼자 낳은 자식도 아니고 남편의 핏줄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과거 본인이 끼고 살 정도로 예뻐했다는 건 새까맣게 잊은 것 같았죠.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있다. 겨우 이런 손잡으려고 내가 큰 노력을 했던 건가 싶어. 이렇게 허망할 줄 알았더라면 둘째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을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니? 심지어 남편은 정상적인 자녀를 갖고 싶다는 억지스러운 이유로 노골적으로 바람도 몇 번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본인 말과 달리 밖에서 자녀까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일까지 벌이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왜 처음 바람난 걸 알았을 때 진작 이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 자폐 아들을 키워내는 입장에서 홀로 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을 신경 끄기 위해 노력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제 노력과 달리 아들이 너무나 이르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자폐인 평균 수명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사회생활 착실하게 수행하던 아들이기에 설마 이토록 부주의하게 떠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연우야, 그토록 잘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어? 제발 눈 좀 떠봐라.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해줘. 이 부족한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벌써 눈 감으면 어떡한다니? 그렇게 저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느라 해가 언제 뜨고 지는지도 알 수 없는 나날이 반복됐고요. 겨우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밥맛이 사라져서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어요. 덕분에 몸은 축 늘어져 소파에 북박이인 것 같았고 피곤도 가시지 않아 외출할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가끔씩 누군가 걱정하는 연락을 해도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도저히 제가 아들을 잃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중이더라고요. 특히나 본인도 부으면서 크게 타격받지 않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은 감정이라는 게 아예 없어?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소처럼 지낼 수 있는 거야? 그동안 연호가 당신 자식이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나 보지? 아무리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아끼고 있을 줄 알았어. 이 정도로 지적하면 남편이 뭔가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런 제 말을 비웃으며 드디어 혹대어 났던 시기였어요. 뭐 당신이야 평생 뒷공문이 쫄쫄 따라다녔으니 슬플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나는 정도 안 붙이고 살았는데 울고 있을 필요 있어? 오히려 연우나 우리한테 잘된 일일지도 몰라. 서로 고통받지 않게 된 거잖아. 그만 좀 감정적으로 생각해라. 도대체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너도 짐덩어리 사라졌다고 웃을 날 올 거다. 그동안 존재 자체가 버거웠는데 다행이지 뭐. 당연하게도 저는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진짜 바보 같게도 제가 폐인처럼 지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저한텐 죽기 직전까지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딸이 있잖아요. 비록 딸이 아주 어린 나이에 헤어졌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를 찾지 않았던 걸 보면 원망하고 있거나 재회를 원치 않거나 현재 삶에 만족해서 나서지 않는 거라고 여겨졌어요. 그래도 딸이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지 스쳐 지나가기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물상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매번 생고생을 자처한다며 손가락질하더군요. 그냥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게 발자인가 보다. 도저히 집안에서 편안히 앉아있는 꼴을 못 보겠어. 이미 연하는 당신 다 잊고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뭐하러 찾아 돌아다니겠다는 거야. 오히려 당신 보면 기겁할지도 몰라. 이젠 더 말리지도 않을 거다. 나중에 고생스러웠다면 우리 원망할 생각하지 마라. 굳이 시키지도 않은 짓 해가면서 허송세월 보내겠다는데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어차피 네 인생 낭비하는 건데. 아무리 타박을 들어도 아들까지 잃은 마당에 가만히 집에서 그 빈자리를 실감하는 것보다 어디라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도는 동안 5년이 또 지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딸을 눈앞에 둘 수 있을 거란 희망은 버리고 행복할 거라 믿으며 가슴에 묻어야 했죠. 그저 제가 세상에 베푸는 만큼 딸에게 좋은 일이 돌아가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1955년 6월 16일생 박정자를 애타게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제 이름이 당시 이름으론 흔한 편이지만 생년월일까지 똑같다는 게 흔치 않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가슴이 저릿한 게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당시엔 누가 찾는 거란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친정에서 누군가 찾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걸어 박정자라고 했더니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오고 정적만 흘렀어요. 여보세요? 박정자 찾는 번호로 연락드린 건데요. 혹시 번호가 잘못된 겁니까? 뭐 대답이라도 똑바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결국 전화를 바꾼 젊은 남자가 제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니 데리러 오겠다며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박정자 찾길래 박정자라고 해줬더니 자초지종은 묻지도 않고 데리러 오겠다고 해서 두렵기도 했어요. 그렇게 30분쯤 기다리니 차 안에서 젊은 남녀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에 젖은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저 역시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도 제가 배 아파 낳고 키웠던 딸을 몰라볼 순 없었으니까요. 아이고, 네가 나를 찾고 있었구나. 이제는 죽기 전까지 다시 못 볼 거라 생각했다. 그냥 너는 이제 나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어. 그동안 너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야? 혹시 나만 너를 애달프게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제가 어떻게 엄마를 잊고 살 수 있겠어요. 처음 엄마랑 떨어져 지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요. 어떻게든 다시 찾아뵐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엄마. 그렇게 우리는 눈물의 재회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건지 물었어요. 왜냐하면 딸은 이미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나이였기 때문에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저를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왜 이제 와서 현수막을 걸어뒀던 건지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처음에 저를 원망했다고 솔직하게 감정을 전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제가 딸을 짐덩어리로 여긴다며 지방의 한 고아원으로 보내버렸던 거예요. 연아야, 너는 네 엄마도 버린 자식인데 내가 떠먹고 있어야겠어? 차라리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이랑 어울려 사는 게 나을 거다.
지금은 내가 야속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할 거야. 그냥 네 엄마를 탓해라. 일부러 저랑 엄마랑 이간질 하시는 거죠? 아무리 엄마를 흉보셔도 소용없어요. 저한테 엄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마도 저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굳이 저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요.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순진해서 그런 거다. 너는 네 엄마 말을 다 믿어? 말이야 누가 번지르르 하게 못하는데. 정작 네 엄마는 너 대신 연우 데리고 살잖아. 굳이 내가 뭐하러 이간질을 하겠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거다. 처음엔 딸도 설마 제가 본인을 밀어냈을 거라고 믿을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제가 서울에 가 있으나 본인을 시어머니한테 맡겼잖아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딸보다 아들을 더 예뻐하셨으니 제가 시어머니한테 본인을 맡긴 것도 이제는 뭔가 덜 사랑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게 됐대요. 결국 딸은 체념하고 고아원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를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시어머니한테 떠맡기고 짐덩어리로 여긴 거라 해도 얼마나 자폐아들 돌보는 게 고단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었대요. 그래서 딸은 언젠가 떳떳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게 되어 저를 간절히 찾게 된 거죠. 솔직히 결혼 전까지 진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만 거죠. 비록 엄마 손길 받지 못하고 자란 시간이 훨씬 길었지만 한 번 엄마는 영원히 엄마잖아요. 이제 저 진짜 잘 자라서 번듯하게 가정을 이루게 됐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다 엄마가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니까요. 그냥 이 세상에 낳기만 하고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이런 마음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구나. 내 인생이 잘 풀린 건 다 네 덕이다.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나를 찾아준 것도 너잖아. 그렇게 저는 예비 사위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갑작스럽게 딸을 되찾고 예비 사위까지 맞이하게 됐다고 생각하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디 입양되지도 않고 착실하게 살아온 딸을 껴안아줬어요. 얼마나 인생이 막막하고 두려웠을지 가늠도 안 돼서 기특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심스럽게 알려줬습니다. 이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딸도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악질적인 근황은 숨기려고 했습니다. 굳이 오랜만에 재회한 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아무리 제가 고생해봤자 딸보다 더 많이 힘들겠어요. 굳이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제가 애써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며 분노했어요. 엄마, 아직도 이혼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아빠는 안 찾고 엄마만 찾는 현수막을 올렸겠어요. 이미 저는 고아원으로 가기 전부터 아빠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갔을 때부터 딸을 방치하고 여자 만나러 다니기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딸이 배고프다고 붙잡는데도 이건 놓으라며 인상을 찌푸렸대요.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얼마나 고독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남편이 아직까지도 제 속을 썩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갈았어요. 그렇게 저는 딸과 예비 사위의 도움을 받아 이혼하기로 결심했죠. 이제는 예전처럼 혼자 감당할 게 많은 상황도 아니니 본인만 믿고 굴레에서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딸을 먼저 든든하게 낳아주니 감동적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여전히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잡아 이혼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비웃기 바쁘더라고요. 이 옆에 내가 또 어디서 뭘 주워듣고 왔길래 이혼을 하자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나 보지? 그 나이에 어디 갈 곳부터 생각하고 이혼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특히 시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80을 훌쩍 넘긴 시점이었는데 정정해서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천국을 돌아다니더니 뭘 제대로 잘못 먹었나 보다. 넌 지금 여기 와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더 이상 저는 이런 기세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제는 제 뒤에 딸과 예비 사이가 있다는 것까지 소상하게 밝혔어요. 게다가 둘 다 대기업 다니는 상황이라 혼자 살아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당히 덧붙였죠. 평생 내가 불쌍하기를 바라나 본데 이제는 아니야.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이혼하자는 말조차 비웃어? 난 이제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아무리 당신이 붙잡아도 소용없어. 이 정도로 단호하게 말하면 남편도 반성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기업 다닌단 말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당신 설마 연하를 찾았단 거야? 그런데 연하가 대기업에 다니는 거고? 그러면 당장 나도 만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연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아빠로서 효도받아야 한다고. 심지어 남편은 제 뒤를 밟아 딸과 예비 사위 만나는 자리까지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서 딸이 본인을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새카맣게 잊었어도 딸에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딸은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강경하게 힐난하더군요. 설마 아빠 지금 저 보겠다고 엄마 몰래 따라오신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양심이 없고 염치가 없어야 가능한 거죠? 예전에 바람 피우러 나가겠다고 저 내동댕이 친 거 잊으셨어요? 설마 사과도 없이 저한테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결국 남편은 사람들 다 있는 카페에서 제대로 쪽당하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딸과 예비 사이가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줬던 거라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 다 팔린 거죠. 그게 아이고 진짜 미안하다. 설마 네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 굳이 너 마음 상하게 꺼낼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야. 당연히 죽을 때까지 반성할 계획이다. 그럼 집에 가서 반성이나 하시지 왜 빤히 얼굴 들고 찾아오셨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주세요. 아무리 여자가 고파도 딸이 고아원에 버려졌는데 입 다물고 살아간 남자를 아빠로 생각하기 싫어요. 아무리 남편이 쩔쩔매면서 용서를 구해도 딸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원하는 뜻을 이루며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어요. 물론 상간녀한테까지 위자료 충분히 받았죠. 그동안 체념하고 살아온 세월이 길었기에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건 아니었지만 드디어 되찾은 자유가 반가웠습니다. 아무래도 딸과 예비 사이 덕분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너랑 최서방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꼭 너를 다시 만난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제2의 인생이 펼쳐진 기분이야.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면서 너한테 못다한 사랑 듬뿍 줄 거다. 아이 참, 엄마한테 뭐 받아내겠다고 도와드린 거 아닌데요. 그냥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이제 마음 놓고 행복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도와드린 거예요. 이건 우리 신랑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저희가 더 사랑해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큰일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먼저 떠나버린 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을 데리고 아들이 있는 납골당에 가서 인사했어요.
비록 함께했던 시간도 짧고 전 시어머니 때문에 차별당해 친밀하지도 않았지만 핏줄이 끌어당기는 사이라 그런지 인사가 참 애틋하더라고요. 연우야, 다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기만을 바랐는데 먼저 허망하게 떠나버렸을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다면 너한테 살갑게 굴었을 텐데. 그때는 네가 부러워서 미워하기도 했던 것 같아. 이젠 내가 엄마 모실 테니 넌 걱정 말고 거기서 자유롭게 지내길 바라. 아무래도 민망할까봐 굳이 아는 척하진 않았는데요. 딸의 눈가에 고인 눈물과 조심스럽게 유리벽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제 가슴을 웅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사위랑 결혼해서 허니문 베이비를 낳아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결혼식을 올릴 때부터 우스갯소리로 하루빨리 손주 보고 싶다고 웃기는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빨리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장모님, 죄송한 소리지만 벌써 할머니 될 준비부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빨리 축복이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저 닮아서 성격이 좀 급한가 봐요. 이제 저는 10달 동안 와이프만의 하인으로 살아볼 테니 다른 걱정은 마세요. 누가 보면 내가 당신 벌써부터 쪼아드는 줄 알겠네. 우리 엄마가 당신 예뻐하는 거 알고 괜히 고자질하는 거 아니지? 엄마, 우리 겉으로는 티격태격해도 나름 알콩달콩 지내고 있으니 마음 놔도 돼요. 둘이 지금 내 앞에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겨루기라도 하는 거냐? 사실 신혼을 즐기지 못하는 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애가 태어나고 나면 세상이 훨씬 넓어질 거다. 미리 새로운 행복 찾게 된 걸 축하해. 둘 다 저한테 임신 소식을 알리며 멋쩍게 웃더라고요. 물론 갑작스러웠다고 해서 껄었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축복이 찾아왔다는데 이 세상에 어떤 엄마가 굳이 못마땅하게 여기겠어요. 그저 딸이 10달 무사히 보내며 새로운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저 역시 딸을 낳고 나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즐거웠으니까요. 그리고 사위가 딸에게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안심할 수 있었죠. 분명 화목하고 아늑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사위는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손주를 돌봐주고 있는데요. 가끔 몸이 고되긴 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손주가 태어나고 딸이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저는 아이 젖병을 삶고 기저귀를 갈고 밤잠 설쳐가며 딸 곁을 정성껏 지켰습니다. 분명 내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아이를 낳은 건지. 분명 연아 너는 나보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뒤를 든든히 지켜줄게. 이미 잠든 딸에게 꼭 주문을 걸듯이 속삭였습니다. 비록 딸은 제 말을 듣지 못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딸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주지 못했다는 한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루는 딸이 피곤해 지쳐 잠든 사이에 울음을 터뜨린 손주를 안고 달래고 있었는데요. 문득 손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눈매며 인매가 딸 어렸을 때랑 판박이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손주를 품어주기 위해 그렇게 고단한 세월을 견뎌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닌가 봐요. 꼭 마음이 통한 것처럼 딸이 깨어나 조용히 저에게 속삭였거든요. 엄마, 저 우리 아기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엄마도 분명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 아기 지킬게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굳이 말을 길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건 정작 저임에도 불구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딸에게 고맙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위는 저를 꼭 본인 어머니처럼 잘 챙겨줍니다.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가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며 먹어보고 싶다고 언급한 음식들을 뚝딱뚝딱 만들어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나이가 있으니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면 연차까지 써서 동행해줬어요. 사실 우리 딸과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만큼 사위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런데 사위는 이런 저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 줬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예뻐 보이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도대체 제가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보나 싶을 정도예요. 최서방, 이러다가 지칠까봐 걱정되네. 그냥 우리 딸하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부담 갖진 않았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아이까지 태어나서 정신 없을 거 다 알고 있거든. 굳이 서운해하지 않을게. 장모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와이프랑 결혼할 때 드디어 어머니가 생기는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저도 어디 효도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괜히 거절하지 마시고 만끽해주세요. 그렇게 딸 부부는 대기업에 다니는 만큼 여전히 바쁘지만 주말이면 늘 함께 밥을 차리고 웃음이 가득한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 다 제가 도와줘서 버티는 거라고 자주 말하는데요. 저는 그저 제 자식과 사위, 그리고 손주가 곁에 있다는 걸로 충분히 만족스럽네요. 솔직히 이보다 더 나은 인생은 없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만약 마음 편하게 웃으며 지내는 저를 보고 아들이 섭섭해하고 있다면 그동안 아들에게 인생을 바쳤던 만큼 이제는 딸에게 바치고 싶은 제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한테 남겨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인생을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만약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는다면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